2019년 공인회계사 경제원론 풀이하겠습니다. 1번 두 재와 X, Y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소비자를 고려하자. 이 소비자의 소득은 50이고 X제의 가격은 2이다. 현재 X제의 한계 효용은 2, Y제의 한계 효용은 4이다. 만약 이 소비자가 X제를 3단위 소비하고 있다면 Y제의 소비량은 단 현재 소비점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한다. 1번 문제 단서에서 현재 소비점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고 있고 현재 효용극대화가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용극대화 문제는 구체적인 효용함수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X제와 Y제를 소비할 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로서 제약 조건은 예산 제약선의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 1원당 한계 효용과 Y제 1원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먼저 예산 제약식에 대입을 해보면 X제 가격과 X제의 소비량 그리고 Y제 가격은 주어지지 않았고요. Y제 소비량이 주어졌죠. 그리고 소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하면 X제 한계효용 2, Y제 한계효용 4, X제 가격은 2니까 이와 같이 정리가 돼서 Y제 가격은 4가 나오고요. 이것을 예산 제약식에 대입을 해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Y는 11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두 재와 X, Y만을 구매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있다. X제는 정상제인 반면 Y제는 열등제이다.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두 재와의 구매량 변화로 오른 것은 2번 문제는 X제 가격이 변화했을 때 두 재와의 소비량, 구매량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재와의 가격이 변화하면 가격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해당 재화뿐만 아니라 같이 소비하는 다른 재화의 구매량 변화까지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X제는 정상제, Y제는 열등제라는 조건에 의해서 X제와 Y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값의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화할 때 어떤 재화의 수요량에 나타난 변화를 지표로 표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수식은 이와 같고요. 그런데 X제는 정상제라고 했고 Y제는 열등제라고 했으니까 X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고 Y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재화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X제 가격의 상승을 물어봤는데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가격 효과라고 합니다. 즉 가격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량의 변화를 우리는 가격 효과라고 하고요. 이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효과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 힉스 관점에서 효용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불변인 상태에서 두 재화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가 생겨서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는 효과를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X제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Y제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렇게 돼서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대체 효과는 Y제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X제의 수요량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득 효과를 보면 소득 효과는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상대 가격 비율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실질 소득이 변화해서 생기는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상제는 정의 소득 효과, 열등제는 음의 소득 효과가 나타납니다. 문제에서 X제는 정상제고 Y제는 열등제라고 했는데 X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겠죠.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의 소비는 감소하고요. 열등제의 소비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Y제는 모두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두 재화의 구매량 변화는 X제는 감소하고 Y제는 증가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월소득 10으로 두 재와 XY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상점에서 두 재화의 가격은 각각 1인데 이번 달은 사은 행사로 X재를 6단위 이상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2단위의 Y재가 무료로 지급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문제는 소비자 효용 극대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는데,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 소비자의 예산 제약선을 그려보면 월소득이 10이고 X재와 Y재 두 재화의 가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소비자의 예산 제약식은 X 더하기 Y는 1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이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우리는 X재와 Y재의 상대가격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PY분의 PX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PX와 PY가 1이니까 X재와 Y재의 상대가격은 1이 되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X재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Y재의 양이 되겠습니다. 또는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검은색의 우하향하는 직선이 그려져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재를 한 단위 소비하기 위해서 Y재를 한 단위 포기해야 되죠. 따라서 보기 1번에서 지난달에 X재 한 단위 소비의 기회비용은 Y재 한 단위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사은 행사로 X재를 6단위 이상 구입한 소비자에게 2단위의 Y재가 무료로 지급된다고 했으니까 X재가 6단위 이상 구입하는 구간의 예산 제약선이 상방으로 이만큼 수평 이동한 모습이 새로운 예산 제약선이 되겠습니다. 이때 행사로 인해 예산 집합의 면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빨간색 빗금친 부분이 바로 그 면적이죠. 평행사변형이니까 면적 공식에 의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2 곱하기 4 해서 면적은 8이 되겠습니다. 2번도 맞는 보기고요. 3번 이번 달 예산선에 우하향하는 부분의 기울기, 그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것이 지난달 예산선의 기울기와 같다. 단지 지난달 예산선을 이만큼 상방이동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따라서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4번 이 소비자의 선호가 단조성을 만족하면 우리가 효용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선호 체계에 대한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선호체계 공리라고 하고요. 이 선호체계 공리 중에 단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조성이라고 표현했지만 강단조성의 의미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단조성은 재화 소비량이 많을수록 소비자가 더 큰 선호를 느끼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호체계가 반영되어 있는 효용함수에서 무차별 곡선을 도출하게 되면 그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고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선호가 단조성을 만족하면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즉 무차별 곡선의 정의라는 것이 소비자에게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재화 묶음의 조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데, 이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선상에서는 효용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Y재 소비량이 줄면 X재 소비량이 늘어야 효용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물론 두 재화가 한 개 효용이 0보다 큰 재화라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무차별 곡선이 있다고 할 때 그 무차별 곡선보다 X재 또는 Y재 소비량이 더 증가하는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더 큰 효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강단조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 달에 X재 5단위를 구입하는 점을 찍어보면 지금 이 노란색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의 선호가 단조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5단위를 구입하는 것보다 X재 소비량이 늘어나거나 Y재 소비량이 늘어난다면 이 소비자의 효용은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최적 선택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영역은 X재와 Y재가 5보다 더 큰 영역에 있는 예산 집합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최적 선택이 되기 때문에 X재 5단위를 구입하는 것이 최적 선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졌죠. 코업 더글라스형 함수로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산 제약선이 있고 효용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용 극대화 소비점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효용 함수의 모습을 봤을 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표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은 그래프의 내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조건은 x제와 y제에 대한 한계 대체율과 x제와 y제의 상대 가격이 일치하는 점이 되겠고요. 한계 대체율을 구하려면 효용 함수를 각각 x제와 y제에 대해서 미분한 한계 효용의 비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x분의 y가 나오고요. 이것이 가격 비율 1과 같다는 것이 효용 극대화의 조건이니까 y는 x라는 조건이 도출되고, 이것은 원점에서 나오는 이 45도 선상에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다는 것이고, 주어진 예산 제약선을 볼 때 지금 B점에서 x와 y제가 같으면서 가장 원점에서 먼 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효용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x제 소비량이 y제 소비량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3번 문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100만원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A는 0.1의 확률로 사고를 당해 36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자동차 손해보험을 판매하는 B로부터 사고 시 36만원을 받는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M1에 대한 A의 기대효용 함수가 루트 M일 때 B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최대값은? 4번은 기대효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험 판매원 B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A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A가 보유하고 있는 100만원의 자동차의 현재 가치에서 확실성 등가액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A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효용과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용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험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의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이 확실성 등가액인데, 그래서 자동차의 현재 가치인 100만원과 확실성 등가액의 차이가 A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확실성 등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확실성 등가액은 기대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대효용을 먼저 구해야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사고가 나는 경우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경우고, 확률은 각각 0.1과 0.9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36만원의 손해를 보니까 자동차의 가치는 64가 되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가치가 유지가 되겠죠. 이 조건을 가지고 기대효용을 계산을 하면 9.8이 나옵니다. 확실성 등가는 이 기대효용 9.8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이 되니까 기대효용을 9.8로 놓고 확실성 등가액을 계산을 하면 96만 4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B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최대값 또는 A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100만원에서 96만 400원을 뺀 것이 돼서 39,6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두 제와 x, y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다음과 같다. x와 y에 관한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B는 양의 상수이다. 이 소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주어진 소비자의 효용 함수를 xy 평면에 그려보면 등고선의 모양같이 무차별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A, B라는 점은 포만점 또는 지복점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무차별 곡선이 나타내는 효용 중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용의 증가 방향은 우리가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모든 4분면에서 A, B점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복점에서 1사분면 쪽으로 갔을 때 효용이 감소하는 이유는 x제와 y제를 과다하게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 방향, 원점 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X제와 Y제를 적게 소비했기 때문에 효용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4분면 같은 경우에는 X제는 과소하게, Y제는 과다하게 소비했기 때문에 효용이 감소하는 것이겠고요. 4, 4분면은 X제는 과다하게, Y제는 과소하게 소비했기 때문에 효용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보면 두 재화가 모두 비재화인 부분이 존재한다. 우리가 재화를 분류를 할 때 재화, 비재화, 중립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보통 문제에서 아무런 가정이 없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재화를 가정하면 되겠고요. 재화는 한계 효용이 0보다 큰 재화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비재화는 재화와 반대로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감소하는 재화, 즉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은 재화를 의미하겠습니다. 중립재는 소비량과 효용 간 관계가 없는 재화로서 한계 효용이 제로인 재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효용함수에서 X제와 Y제의 한계 효용을 구해서 그것이 음수인 영역이 존재하는지를 보면 두 재화가 모두 비재화인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효용함수를 각각 X제와 Y제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음수인 영역을 찾으면 되겠죠. 정리하면 X가 A보다 크고 Y가 B보다 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영역은 아까 우리가 상정한 4분면 중에서 1, 4분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X제와 Y제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두 재화가 모두 비재화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2번, 초기 부존점이 A, B라면, 즉 초기 부존점이 지복점 2점이라면 예산선 위의 모든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초기 부존점이 A, B점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예산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선 위에서 A, B점만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이고 나머지 점들은 이 A, B점보다는 효용이 작은 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선 위의 모든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틀렸고요. 3번, 주어진 소득 수준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보기 3번은 2번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보기인데 만약 소득 수준이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예산선보다 더 크다고 할 때 이 바깥쪽에 예산선이 이렇게 그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은 이 예산선 좌측에 있는 예산 집합 중에서 가장 큰 효용을 나타내는 이 지복점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은 한 개가 될 것이고요. 만약 예산선이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예산선보다 소득이 작은 예산선이라면 이 좌측에서 이와 같은 예산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원 모양의 무차별 곡선이 이 예산선과 접하는 이러한 무차별 곡선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접하는 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은 한 개고요. 따라서 3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은 또 다른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것이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함수와 같은 선호체계를 나타내는지를 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효용함수의 무차별 곡선을 그래프에 표현해 보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마름모형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A, B점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개의 효용함수가 같은 선호체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재화의 조합끼리 비교를 할 때 소비에서 얻는 효용의 대소관계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A점, B점, C점이 있는데 이게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원 모양의 무차별 곡선을 가지는 효용함수에서는 B점이 A점과 C점보다 더 원점에 가까운
점이기 때문에 A점과 C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B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더 효용이 크지만 보기 4번에서 주어진 무차별 곡선에 따르면 지금 A, B, C점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선상에 있기 때문에 효용이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점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함수와 보기 4번에서 주어진 효용함수가 같은 선호체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 보기도 틀렸고요. 마지막 5번 선호체계가 이행성을 위배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호체계에 일관성이 있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재화의 조합이 A, B, C가 있다고 할 때 A가 B보다 선호되고 B가 C보다 선호된다면 A는 C보다 선호된다는 것이 성립하는 것이 이행성 공리를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호체계가 이행성을 따르게 된다면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무차별 곡선이 I0와 I1이 교차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화 조합이 A, B, C가 있다고 할 때 무차별 곡선 I0의 관점에서는 A보다 C가 더 선호가 됩니다. 그리고 B와 C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 선상에 있으니까 무차별하고요. 그런데 무차별 곡선 I1의 관점에서 보면 A와 B가 무차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I0 관점에서 본 A보다 C가 더 선호된다는 이 조건과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게 되면 이행성을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무차별 곡선을 봤을 때 이행성을 위배하는지를 보면 지금 등고선 형태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지가 않죠. 따라서 이행성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5번 문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두 생산요소 L과 K를 이용하여 YJ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미니멈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기업의 등량곡선의 모양으로 옳은 것은 6번 문제는 생산함수를 통해서 등량곡선을 도출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생산함수가 레온테이프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생산 요소가 세 가지 유형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니멈 함수는 이 생산 요소들 중에 크지 않은 값이 함수값으로 도출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것은 여기 들어간 투입 요소들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경우를 나눠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등량곡선의 모습을 도출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생산함수를 가져왔고요. 노동 투입량과 자본 투입량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생산함수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요소 2L, 2분의 L 플러스 K 그리고 2K를 세 가지 범위로 대소관계를 범주화를 해서 등량곡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L이 나머지 두 요소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하에서 범위를 구해보면 2L이 2분의 L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에서 3L이 K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 이 조건 2L이 2K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에서 L이 K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나오고 이 두 개의 조건이 AND 조건으로 성립이 돼야 되니까 이 조건을 정리하면 K가 3L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생산함수에서 이 L이 미니멈 함수의 값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Y는 2L이 되고 이것을 L로 정리하면 2분의 Y가 됩니다. 그 다음은 생산함수에서 이 가운데 투입 요소인 2분의 L 플러스 K가 나머지 두 요소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으로 정리를 하면 K의 범위는 3분의 L보다 크거나 같고 3L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오고요. 이 범위에서 생산함수에서 2분의 L 플러스 K가 함수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렇게 Y는 2분의 L 플러스 K로 정리할 수 있고 이것을 2를 넘겨주면 이 Y는 L 플러스 K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범위는 2k가 나머지 두 요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구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정리하면 k가 3분의 l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에서 생산함수에서 2k가 미니멈 함수의 값으로 나오니까 y는 2k가 되고 k는 2분의 y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나왔고 그 범위에 따른 등량곡선의 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LK 평면에 그려보면 먼저 세 가지 범주를 구분짓는 영역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원점에서 나오는 두 개의 직선, 즉 K는 3L과 K는 3분의 L로 영역을 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먼저 첫 번째 경우는 K가 3L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니까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이때 등량곡선은 L은 2분의 Y, 즉 수직인 모습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은 K는 3L과 K는 3분의 L 사이의 영역이니까 지금 이 영역이 되는데, 여기서 등량곡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영역에서는 K는 2분의 Y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수평선의 모습을 가진 등량곡선의 모습이 됩니다. 다시 문제로 와서 우리가 도출한 등량곡선의 모습과 동일한 보기를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그림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조업하는 어느 기업의 총 비용 곡선을 나타낸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7번 문제에서 총 비용이 주어져 있고 보기를 보면 평균 가변 비용, 평균 비용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총 비용을 총 가변 비용과 총 고정 비용으로 분류를 한 다음 생산량으로 나눠준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 그리고 생산량으로 미분한 한계 비용 등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총 비용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생산량이 제로일 때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총 고정 비용이 되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의 비용 곡선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변 비용 곡선은 총 비용 곡선을 하방 이동시켜서 그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총 비용 곡선과 총 가변 비용 곡선의 이 차이가 총 고정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는 먼저 한계 비용을 보겠는데, 총 고정 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생산량으로 미분하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에 대해서 미분하거나 아니면 총 가변 비용을 생산량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이 총 비용 곡선 또는 총 가변 비용 곡선에 접선의 기울기를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Q1까지 일정하고 그 다음 이 부분을 Q2라고 하면 Q2까지 증가한 상태로 일정하고 Q2 이후에도 다시 증가한 값으로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 그리면 이렇게 수평의 계단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 비용인데,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준 값이죠. 이것은 원점에서 총 비용 곡선에 그은 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Q1까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평균 비용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평균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한계 비용 곡선과 비교를 해보면 Q1까지는 접선의 기울기보다 원점에서 총 비용 곡선에 그은 선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평균 비용 곡선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쪽에 위치하지만 Q1 이후부터는 평균 비용이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낮은 쪽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인데, 이것은 원점에서 빨간색 그래프에 그은 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Q1까지는 기울기가 일정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계 비용 곡선, 즉 접선의 기울기와도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일치하게 되고요. Q1 이후부터는 역시 한계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 곡선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은
원점에서 그은 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를 하는데 이것은 평균 비용보다는 작고 한계 비용보다도 당연히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장기가 아닌 단기의 비용 곡선을 나타낸다. 총 고정 비용이 존재하니까 단기의 비용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감소하는 구간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단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출제자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 보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는 틀린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3번, 생산량이 Q1보다 작은 구간에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변 비용이 증가한다. Q1보다 생산량이 작은 구간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변 비용은 한계 비용과 일치, 즉 일정했죠. 틀렸고요. 4번, 평균 비용은 Q1에서 최소가 된다. 최소가 됨을 알 수가 있었죠. 5번, 조업 중단 가격은 생산량이 Q1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 조업 중단 가격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의미하는데 그게 그래프에서 보면 이 영역이죠. 생산량이 Q1보다 작은 구간에서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높이와 같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5번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종 정답에는 3번이 답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규모의 경제가 장기에 논의되는 개념임을 생각한다면 2번도 틀린 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소득 M으로 두 재화 X1과 X2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미니멈 함수로 주어져 있다. X2의 가격이 1일 때 X1의 수요 곡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M은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이다. 8번 문제를 따로 떼어서 왔고요. 목적 함수는 미니멈 효용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 제약식은 X1의 가격을 PX1이라고 하고 그리고 X2의 가격은 1로 주어졌고 소득은 M으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X1의 수요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 효용 극대화 문제를 통해서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미니멈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니멈 함수는 함수의 요소 중에 크지 않은 값이 함수 값으로 나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의 대소 관계를 통해서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범위를 구해보면 먼저 첫 번째 이쪽 부분이 크거나 같은 영역일 때는 X1이 X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 됩니다. 그것은 그래프에서 X1, X2 평면에서 X1과 X2가 같은 이 45도 선상의 오른쪽 영역이 됩니다. 이때 크지 않은 값은 X1 더하기 2X2죠. 그래서 효용은 X1 더하기 2X2고 이것을 X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되죠. 그러면 X2는 X1이라는 선 아래에서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영역, 이 위쪽 영역에서는 효용값이 이쪽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효용은 2x1 더하기 x2가 되고 이것도 역시 x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러한 직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무차별 곡선은 이와 같이 꺾인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무차별 곡선을 구했으니까 무차별 곡선과 가격선이 접하는 점 또는 만나는 점을 구해서 x1의 효용함수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에서 이 검은색 직선이 예산선인데 이 오른쪽에 동일하게 예산 제약선의 실이 있고요. 이것을 x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예산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px1인 직선이 됩니다. 즉 x1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화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역에 따라서 어떻게 효용 극대화점이 찾아지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무차별 곡선에서 이 위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영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 제약선의 이 x1의 가격, 이것이 기울기라고 했는데, x1의 가격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변화해 갈 때 어디서 효용 극대화점이 달성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만약 x1의 가격이 2보다 더 크다, 즉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에서 가파른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고 할 때, 이렇게 형성이 되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은 예산 제약선의 x2 절편, 즉 이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x1의 가격, 즉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는 방향, x1의 가격이 2보다 큰 영역에서는 모두 이 점에서 무차별 곡선과 만나기 때문에 이 점에서 효용 극대화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x1의 수요량과 x1의 가격 평면에서 표현을 하면, x1의 가격이 2보다 큰 영역에서는 x1에 대한 수요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px1 축을 따라서 수직선의 모습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의 가파른 기울기인 마이너스 2와 동일해지는, 즉 x1의 가격이 2가 된다면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직선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x1의 가격이 2일 때는 x1의 수요량은 제로에서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x1의 가격이 2일 때는 이렇게 수평의 수요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px1이 2보다 작아질 때, 하지만 무차별 곡선의 완만한 직선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을 때, 즉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꺾어지는 점, 즉 x2는 x1이라는 이 선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x1의 가격이 2에서 2분의 1로 변할 때 이 선상을 따라서 효용 극대화점이 움직이게 되고, 그것은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x1의 가격이 2에서 2분의 1로 하락을 할 때 x1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오른쪽에 이 핑크색 박스를 보면 이것이 예산 제약선이고요. 얘를 x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px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px1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x1분의 m-1로 해서 이 x1과 px1 평면에서 직각삼곡선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x1의 가격이 2분의 1이 된다면 역시 이렇게 완만한 무차별 곡선의 직선 부분과 선으로 만나게 되겠죠. 이것은 x1의 수요량이 이 점까지 갈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즉 x1의 가격이 2분의 1일 때 이렇게 수평선의 모습으로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x1의 가격이 2분의 1보다 작아질 때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완만한 이 직선보다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x1 축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이 만나게 되고, 이것은 아래처럼 x1의 가격이 2분의 1보다 작아짐에 따라서 역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우하향의 직각삼곡선의 그래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식으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이 영역에서는 오로지 x1만 소비하는 점들이기 때문에 x2는 제로가 돼서 예산 제약선은 px1 곱하기 x1이 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를 x1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px1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봐도 x1, px1 평면에서 직각삼곡선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의 수요 곡선은 지금 이 아래에서 그린 모양대로 표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x1 수요 곡선을 통해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가격 탄력성이 0인 점이 있다.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제로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 곡선을 보면 지금 이 영역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제로에 머물러 있는, 즉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는 영역이 되죠. 그래서 가는 맞는 보기고요. 나, 가격 탄력성이 무한인 점이 있다. 이것은 가와 정반대죠. 가격이 조금만 변화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요 곡선에서 이렇게 수평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다, 수요량은 모든 가격에서 0보다 크다. 0과 같은 영역이 존재하죠. 다는 틀렸고요. 라, 가격이 2분의 3에서 3분의 2로 하락하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하는 효과를 우리는 가격 효과로 하고,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효과는 효용은 유지된 상태에서 재와 간 상대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 체계가 불변이라고 할 때 가격 변화에 따라서 실질 소득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2분의 3과 3분의 2, 이것은 2와 2분의 1 사이의 값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이 x2는 x1이라는 이 선상에서 이렇게 한 점으로 효용 극대화가 나타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변화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최초 가격이 2분의 3일 때 효용 극대화점은 A점이라고 하고 3분의 2로 하락했을 때 효용 극대화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가격선의 기울기가 2분의 3에서 3분의 2로 완만해졌죠. 이때 대체 효과는 효용 수준은 불변인 상태에서 상대 가격만 변화했을 때 소비량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변화한 가격선, 즉 가격이 3분의 2로 변화했을 때 이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예산 제약선이 기존의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구하면 역시 A점이 됩니다. 즉 상대 가격이 2분의 3에서 3분의 2로 x1의 가격이 x2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에도 수요량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제로고요. 그 다음 소득 효과는 가격 효과, 즉 x1 스타에서 x1 2 스타로 수요량이 변화한 것이 가격 효과인데, 여기서 대체 효과를 빼서 소득 효과를 구할 수 있는데 대체 효과가 제로였으니까 결국 소득 효과는 가격 효과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라에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고 했는데 반대로 서술하고 있죠.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8번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가, 나가 맞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소비자가 하루 중 취침 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을 여가 L과 노동에 배분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 소비자는 노동 수입으로 가격이 1인 식료품 C를 구입하며 효용 함수는 콥더글라스형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시간당 임금률은 8시간까지는 10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10 더하기 알파이다. 만약 이 소비자가 10시간의 노동을 공급하고 있다면 알파는 9번 문제는 여가 소비 모형으로 효용 함수를 극대화해야 되고요. 이 예산 제약식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에서 보면 16시간을 여가와 노동에 배분을 하는데 이 소비자가 10시간의 노동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가는 6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임금률인데, 임금률이 8시간 노동할 때까지는 10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10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의 노동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여가를 한 단위 소비를 할 때 직면하는 기회비용, 즉 임금률은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제약식을 수립할 때 여가의 가격은 10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식료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1이라고 해서 이렇게 1 곱하기 C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 우변에는 소득이 들어가야 되죠. 얼마의 소득을 벌 수 있는지를 보면 8시간까지는 10의 임금률로 소득을 벌고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 즉 전체 16시간에서 8시간을 일하고 초과해서 8시간을 더 일했을 경우 10 플러스 알파의 임금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부분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용함수가 콥 더글라스형 효용함수니까 효용극대화 문제를 그래프로 그리면 내부에서 효용극대화 점이 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효용극대화 1개 조건에 의해서 여가와 식료품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여가와 식료품 소비에 대한 상대 가격과 같다는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용함수를 가지고 한계 대체율을 구하면 여가의 한계 효용 나누기 식료품의 한계 효용을 구하면 L분의 C가 나오고요. 이것이 여가와 식료품에 대한 상대 가격 비율과 같다는 식이 돼야 되니까 여가의 가격은 C 플러스 알파였고요. 식료품의 가격은 1이니까 1분의 C 플러스 알파에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식료품 소비 C를 여가의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한 효용극대화 1개 조건과 문제 단서로 주어진 6시간의 여가를 예산 제약식에 대입을 해서 식을 세우면 이와 같이 됩니다. L 자리에 6을 대입을 하고 C 자리에 이것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알파는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지금 가로축은 여가고 세로축은 식료품 소비 C죠. 이 맨 오른쪽 아래 이 점은 여가만 16시간 소비할 때고, 여가를 줄이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임금률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 소득만큼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식료품의 가격이 1이기 때문에 이 Y축은 소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시간 노동을 할 때까지는 10의 임금률이 적용돼서 80까지 소득을 벌 수가 있고요. 이 이후에 8시간을 초과해서 노동 공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C 플러스 알파만큼, 즉 임금률이 2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배로 가파르게 예산 제약선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가 문제에서 10시간의 노동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16시간에서 10시간만큼 이동한 6시간의 여가를 소비하는 이 이점이라는 곳에서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소득으로 식료품을 120단위 소비를 하겠죠. 따라서 알파는 10으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규모수익 불변의 생산기술을 나타내는 생산함수를 모두 고르면 단 알파는 0과 1 사이의 값이다. 규모수익 불변의 생산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함수가 있을 때 그 생산함수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람다배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람다배로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문제에서 fx1, x2로 주어졌으니까 동일하게 생산함수가 fx1, x2라고 할 때 투입되는 생산요소는 x1과 x2니까 이것을 람다배만큼 증가해서 투입을 시켰을 때 x1, x2만큼 투입했을 때 산출량의 람다배만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규모수익 불변의 생산기술이라고 합니다. 만약 람다배보다 더 크게 증가를 한다면 규모수익 체증의 생산기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람다배보다 작게 증가하는 경우는 규모수익 체감의 생산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부터 라까지 4가지 형태의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산 요소인 x1과 x2에 람다 x1, 람다 x2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이 원래의 생산함수에 람다를 곱한 것과 같아지는지를 보면 되겠죠. 가부터 보면 x1, x2 대신에 람다배를 한 람다 x1, 람다 x2를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 람다를 따로 끄집어내면 x1에 대해서는 람다 알파가 붙고요. x2에 대해서는 람다의 1-알파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출된 애와 원래의 생산함수에 전체 람다를 곱한 것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를 해보면 결국 x1과 x2의 앞에 이 개수 람다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데 알파가 0에서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람다의 알파든 람다의 1-알파든 이것은 람다보다는 작은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주어진 생산함수는 규모수익 체감의 생산기술이 됩니다. 그 다음 나도 역시 x1, x2 대신에 람다 x1, 람다 x2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x1 쪽에서는 람다의 알파승이
튀어나오고 x2에서는 람다의 1-알파승이 튀어나와서 이것을 정리하면 람다가 돼버리죠. 그래서 원래의 생산함수에 람다를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가 규모수익 불변의 생산기술이 되고요. 그 다음 다를 보면 여기도 x1, x2 자리에 람다 x1, 람다 x2가 들어갔다고 하고 람다를 앞으로 이렇게 루트 람다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생산함수에 루트 람다를 곱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원래의 생산함수에 람다배를 한 것보다는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작게 되겠죠. 다는 규모수익 체감의 생산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 같은 경우에도 x1과 x2 자리에 람다 x1, 람다 x2를 대입을 해서 보면 x1과 x2 모두 루트 람다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고, 그리고 루트 람다가 이 제곱 밖으로 튀어나오면 람다가 되죠. 그러면 원래 주어진 생산 함수에 람다가 곱한 모양으로 변환이 됨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라에 있는 생산 함수는 규모수익 불변의 생산 기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번 문제는 나와 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